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위대한 발견. 세계 학계의 거장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학자의 용기 있는 발표가 시작됐는데, 서양 언어학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 한글의 위대함에 외국인들이 경악하고 있는데요. 글자가 무기가 된 순간 동아시아 역사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 엘링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10년 넘게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미국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발견 때문이죠. 작년 겨울 워싱턴 의회 도서관에서 한국어 관련 연구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새 책 집필을 위해 동양 언어가 서양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사실 당시엔 중국어나 일본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지나가는 챕터로만 다룰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의회 도서관 아시아학 부서에서 오랜 친구 제시카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루시, 당장 와봐야 해. 내가 믿기 힘들 자료를 찾았어. 제시카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로, 지금은 의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자료 담당 아키비스트로 일하고 있었죠.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 도착하자 제시카는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정리된 미군정 자료야.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놀라워서 바로 연락했어. 상자 안에는 문자 정책 검토 미군정 교육부 1947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문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모든 문자 체계 중 학습과 문맹 퇴치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판명됨.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밀려왔는데 평생 믿어온 서구 중심적 교육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장이었거든요. 제시카에게 오류 같은 건 없냐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확인했어. 이건 미군정 시절 한국에서 실시한 비밀 연구야. 한글, 영어, 중국어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실험 결과가 담겨 있어.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은 중국어보다 약 4배, 영어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대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단 2주 만에 간단한 신문 기사의 상당 부분을 읽을 수 있었던 반면, 영어와 중국어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기본 문자와 구조를 익히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7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던 거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제시카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붙은 정책 메모를 봐. 그게 진짜 충격적이야. 손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으로 한글과 영어 이중 언어 체계를 도입할 것.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현 정책 방향과 충돌하므로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것.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평생 확신했던 미국 교육의 우월성이란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중요한 연구가 단지 정치적 이유로 감춰져 왔다니. 손에 든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오래된 퍼즐에 숨겨진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루시, 괜찮아? 제시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 자료의 출처를 더 확인해야겠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 발견이 제 연구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더 찾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버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그 문서와 한글에 대한 생각뿐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군정 문교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고
그 시절 문서를 다루었던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한글 효율성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전화번호부에 적혀있던 오래된 연락처 목록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교육부에서 아시아 교육정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린지 타일러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린지 타일러는 제가 몇 년 전 학술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사람으로 당시 미군정 문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통화가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린지 팀장님. 하버드 대학교 루시 엘링슨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린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이죠, 루시 교수님. 동아시아 언어 비교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군정 시절 한글 효율성 연구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그 문서를 보셨죠? 린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의회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더라고요. 이 연구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린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연구요. 사실 저도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거의 잊혀진 상태죠. 린지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다행히 린지는 만남에 동의했고 다음 날 워싱턴 교육부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한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만든 문자였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후 궁금한 건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 시내에 있는 교육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엄숙한 느낌의 대리석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린지 타일러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으로 눈에서는 깊은 빛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고 린지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육부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수많은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었으며 분주하게 일하는 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린지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는데 벽면에는 여러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차트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린지가 물었고 저는 고마움을 표하며 받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는데 그 웅장한 모습이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미국 중심의 세계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린지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네,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니 이런 중요한 발견이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린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스승이셨던 로버트 윌슨 박사의 개인 노트예요. 윌슨 박사님은 미군정 시절 교육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이시죠. 노트를 건네봤자 손끝이 떨렸어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만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 연구는 의도적으로 묻혔어요. 린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오히려 한글만으로도 문맹률을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건 당시 미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어요. 린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린지의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뜻밖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교육부 로비에서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 리첸 교수와 마주쳤는데 몇 년 전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친분을 쌓은 중국인 학자였어요. 평소 학술적으로 교류가 잦았던 사이라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리첸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마침 자신이 중국 교육부와 함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리첸 교수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제목이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계보 중국 한자에서 파생된 주변국 문자 연구였습니다. 리첸 교수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연구팀이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이 사실은 중국 청나라 시대 문자체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아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유명한 언어학자로 알려진 리첸 교수가 이토록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신감 있게 말하다니 충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리첸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소위 결정적 증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황실 도서관에서 발견했다는 문서들, 한글 자음과 비슷하게 생긴 고대 중국 부족 문자들, 심지어 세종대왕이 중국 학자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편지까지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린지에게서 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이야기와 리첸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되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리첸 교수의 설명을 경청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리첸 교수가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의 논리에 구멍이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리첸 교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한글의 기원이 중국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김치와 한복 역시 원래 중국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는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우연히 발견한 미군정 문서의 비밀도 충격적이었지만 리첸 교수의 주장은 학문적 윤리마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밤새도록 한글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과 디지털 도서관에서 한글 창제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을 확인할수록 리첸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과 번역본, 세종실록의 기록들, 현대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 모두가 한글이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인 창제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원리는 세계 어느 문자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였습니다. 중국 문자에서는 그런 과학적 접근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한글이 창제된 서기 1443년은 청나라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이라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조차 리첸 교수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린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리첸 교수와의 만남과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혹시 미국 교육부에서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연구 자료를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린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중국이 최근 들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역사, 재해석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한복, 김치, 심지어 태권도까지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린지는 이메일 마지막에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미국 교육부 내부에 보관된 더 자세한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교육과 문화 교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동안 미국 교육의 우월성을 의심 없이 믿어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문화의 가치와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학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리첸 교수에게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더 이상의 학술 교류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학문적 정직성과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숨겨진 한글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허가를 받은 미군정 시절 한글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어요. 자료가 쌓일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천재적인 발명이었고 그 효율성은 현대 언어학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하버드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면서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언어학과의 새로운 조교수 김리나 박사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김리나 박사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최근에 교수로 임용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김리나 교수는 제 연구 소식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김리나 교수는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 원본 해석을 보여주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음성학의 결정체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은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라고 강조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중국 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라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김리나 교수가 언어와 문화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준 부분이었어요. 언어가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인사말의 차이부터 시작된 대화는 곧 문화적 깊이로 이어졌어요. 김리나 교수는 미국에서 How are you? 라고 하는 인사와 한국에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를 비교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인사는 실제로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신호에 가깝고 대부분 파인 땡큐로 짧게 끝나는 반면 한국에 식사하셨어요? 는 깊은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오랜 시간 전쟁과 가난을 겪었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묻는 것이 실질적인 안부 인사였다는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과 정의 상징이었고 제사상에도 조상님께 밥을 올리는 것을 보면 한국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헤어짐 인사인 조심히 들어가세요, 살펴가세요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이런 인사가 있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길 바라는 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바래다주지 못하는 미안함까지 담긴 표현이라니 언어에 이토록 정서가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괜찮아라는 한국어 표현의 다양한 쓰임새도 흥미로웠어요. 사과를 받아들일 때, 위로할 때, 제안을 거절할 때,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대답할 때까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마법 같은 단어였습니다. 김리나 교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깊이 공감해야 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 천천히 오세요라는 표현도 단순히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담 없이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위로처럼 들린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미국의 노프레셔와 비슷하지만 문화적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밥 한 번 먹자라는 표현이었어요. 한국에서 이 말은 실제로 식사 약속을 잡자는 의미를 더불어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설명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만남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고 했어요. 김리나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 민족의 역사와 정서,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글이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고유한 정신과 철학이 담긴 독창적 창조물임을 더욱 확신하게 했어요. 김리나 교수와의 만남 이후 한글의 과학적 접근을 덧붙여 한국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넘어 언어가 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과장의 압박과 중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김리나 교수와 함께 한글의 문화적, 언어학적 가치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자 연구를 넘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봄날, 김리나 교수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오후 연구실에서 나눈 김리나 교수의 가족 이야기였어요. 한국 전쟁을 겪은 할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리나 교수의 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2살배기 아이를 업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했어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주 하셨다는 말 중에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표현이 한국에 인사말 식사하셨어요? 의 배경을 실감나게 해주었어요.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밥을 먹었는지 묻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안부 인사였다는 설명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밥을 거르지 않고 잘 지내길 바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긴 표현이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 한국어의 독특한 인사말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김리나 교수의 삼촌 이야기는 또 다른 측면의 한국 문화를 보여주었어요. 삼촌은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특유의 정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직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해요. 특히 미국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회식 문화와 선후배 관계를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한국식 경영 방식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회사의 강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 김리나 교수는 자신도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남편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한국인으로 대학원 시절 언어학 세미나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통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표현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표면적인 의미와 실제 의도가 다른 한국어 표현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웃음을 자아낸 것은 김리나 교수가 처음 한국 시댁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을 혼란스러워했다는 고백이 재미있었어요. 나중에야 한국어에서 시원하다는 단순히 온도가 낮다는 의미뿐 아니라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에는 중의적 표현이 많아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렵지만 그만큼 풍부한 감정과 상황을 담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김리나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본 여행을 했을 때 느낀 점이었는데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자를 공유하지만 정서 표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감정 표현이 절제되고 간접적인 반면 한국어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은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발전시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일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리나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은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은 한국인의 파이팅 문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어권에서 파이팅은 단순히 싸우다는 의미지만 한국에서는 화끈하고 멋지게 젖먹던 힘까지 모아서 끝까지 해내자는 강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죠. 특히 힘겨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한국 사회에서 이 표현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리나 교수의 이야기는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단순히 문자 연구를 넘어 언어가 어떻게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고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원리는 분명 놀라웠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철학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어요. 책과 자료로만 접하던 한글과 한국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리나 교수에게 한국 방문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더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과 남편이 다음 달 서울에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순간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치관과 표현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글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은 관심이 생겼고 이런 문화적 이해가 있어야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근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디지털 시대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한글이 지닌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서울대학교 김진우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의 한글 구조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글은 음소 단위의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 및 합성에서 영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언어 구조 자체가 기술 발전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이 사실은 언어학을 넘어 공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이었는데 김 교수는 한국의 문해율이 1%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구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문자 체계의 설계가 사회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글 덕분에 교육의 평등성이 확보되었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번영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그의 분석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한글은 규칙적인 패턴과 논리적 구조 덕분에 기계 학습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 한글과 같은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이 기술 발전과 함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글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 확산 시대에는 문자 입력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 점에서 한글은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가끔은 영어를 쓰는 미국인으로서 한글을 쓰는 한국인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파벳도 훌륭한 문자 체계지만 한글처럼 철저히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된 문자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언어학자로서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독창성과 체계성에 감탄하게 되는데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일수록 한글과 같은 체계적 문자 시스템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루시 엘링슨 교수의 놀라운 발견이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든 이 이야기. 앞으로 한글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연구는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